저는 방금 미역국 끓여 먹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뭐 드셨어요? 함께 먹는 기분으로 이야기 나눠봐요. 며느리가 죽은 아내 입에 뭔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아내를 떠나보낸 67세 호라비인 저에게 화장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족분께서 보셨으면 하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평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며느리의 행동은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관 앞에서 울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죽은 아내의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2년간의 이상했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아내가 아플 때마다 친딸보다 더 정성스럽게 간병했던 그 사람.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아내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며느리 이름을 불렀었는데 그때는 감사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파헤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1957년생 정윤현 경기도 수원 출신입니다. 올해로 67세가 되었고 서울에서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3년 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아내와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난 3개월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었고 8년 전에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손자 둘과 함께 그럭저럭 화목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명히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고마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간병해준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경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장은 서울시립 추모공원에서 치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했는데 며느리가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며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보다도 더 오래, 더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다고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저도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추모공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납골당 관련 업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족분께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물어봤더니 CCTV 영상이라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추모공원 관리사무소는 조용했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인데요 라고 말을 꺼내더니 모니터를 켰습니다. 가족분이시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좀 이상한 장면이 있어서요. 화면에는 영안실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관이 보이고 마지막 작별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하나씩 관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아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관 앞에서 고개 숙여 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정말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 쪽을 확인하더니 다시 관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이었는데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것을 아내 입에 넣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재빨리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직원분도 당황스러워하며 저희도 영상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런 건 아닐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 며느리도 특별한 종교가 없고요. 화면을 다시 돌려서 봤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뭔가를 아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자연스럽게 눈물을 훔치며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저희에게는 어머님 마지막 인사드렸어요 라고 했었죠. 그때 며느리 표정이 떠올랐어요. 슬픔보다는 뭔가 해야 할 일을 마친 듯한 안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던 모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던 손길, 그리고 아내 입에 그것을 넣는 순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넣은 걸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8년 동안 정말 효성스러운 며느리였거든요. 아내가 아플 때도 친딸보다 더 정성을 다해 간병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빠지지 않고 챙겼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그 장면은 분명했어요. 실수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처음 며느리를 만난 건 8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정중했어요. 첫인상부터 좋은 집안에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아내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손이 참 곱네요. 어머님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세요 같은 말들을 자주 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좋아했지만 나중에 제게 말하더군요. 좋은 애인데 왜 자꾸 불편하지? 너무 애써하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과도하게 친밀함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느낌이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결혼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이야기할 때였는데 며느리가 의외로 구체적이고 꼼꼼했어요.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신혼집 전세금도 만만치 않고요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실적이고 똑똑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며느리는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왔던 것 같아요. 아들보다도 더 자주 왔죠. 어머님 안부가 궁금해서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서 하면서요. 아내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부담스러워했어요. 너무 자주 오는 것 아니야? 신혼인데 남편이랑 시간 보내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이 좋아서 그래요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자주 오면서 우리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갔어요. 아버님은 교직에 계시니까 연금이 좋으시겠어요.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같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처음에는 사회생활 화제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님 명의로 된 적금이 좀 있으시죠?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결혼 2년째부터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금리가 낮아서 어머님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좋은 상품 추천받을 수 있어요.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어 했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각종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주고 수익률을 계산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며느리 친정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동생이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해요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어요. 아내가 며느리 집안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걱정하자 저는 그래도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일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참 영리했어요.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엄마가 장인어른 사업 걱정을 많이 하신대. 처가에서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몇 차례에 걸쳐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물론 갚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3년째부터는 아예 대놓고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상속세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하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직 건강한 아내를 두고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며느리는 요즘 다들 이렇게 준비하신대요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제안으로 아내 명의 적금 일부를 아들 부부 앞으로 정리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면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좋다는 논리였어요. 아내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며느리가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결국 동의했어요. 저는 내내 불편했지만 아내가 결정한 일이니 반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요. 그 무렵부터 아내가 몸이 안 좋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고 가끔 어지럽다고도 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어요. 65세가 넘으니까 여기저기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갱년기 후유증일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내가 아프다고 하자 더욱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걱정되어서요. 각종 건강식품과 보양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홍삼, 한약재, 영양제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내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해준 것들이라서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이상한 건 며느리가 가져온 것들을 먹을 때마다 아내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번 반복되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뭔가를 가져와서 아내가 먹으면 다음 날이나 이틀 후에 몸살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했어요. 그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며느리의 간병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하겠다고 했고 처방전도 며느리가 직접 받아왔어요. 제가 약국에 들러서 가져올게요. 어머님은 집에서 쉬세요라고 하면서요. 저야 며느리가 도와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약 관리를 자기가 하려고 했을까 싶어요. 며느리는 아내가 먹는 모든 약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식후에 먹는 건지 식전에 먹는 건지까지 공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어머님이 깜빡먹으실까봐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니까 든든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며느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아내 상태가 달랐어요. 며느리가 오기 전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가도 며느리가 와서 약을 챙겨주고 음식을 해주고 나면 컨디션이 안 좋아졌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속이 거북하지? 머리가 좀 아프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도 아내의 증상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했어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은데 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별다른 걱정은 없는데 요즘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의사가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묘하게 변했던 게 기억나요. 잠깐 딱딱해졌다가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욱 세심하게 챙겼어요. 아침마다 전화해서 컨디션을 확인하고 점심때쯤 와서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도 들러서 약을 먹었는지 확인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며느리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았거든요. 신혼인데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돌보러 오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며느리에게 너무 자주 오지 말고 내 생활도 해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듣기에는 효성스러운 말이었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재산 정리 이야기도 더욱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써두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상속 절차가 복잡해졌다던데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 특별히 위험한 병도 아닌데 왜 유언장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며느리는 또 보험 이야기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신가요? 요즘 의료비가 비싸니까 보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젊을 때 가입한 보험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결국 며느리의 권유로 보험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기존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고 새로운 보험에도 가입했어요. 며느리가 모든 절차를 도와줬어요. 어머님 서명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때는 며느리가 도와주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수익자가 모두 며느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요즘 며느리가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뭔가 부담스러워. 그 애가 주는 약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때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정성껏 챙겨주는 건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며느리가 가져오는 한약이나 영양제를 먹은 다음 날이면 꼭 컨디션이 안 좋아졌거든요.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했어요. 이상하네, 몸에 좋다는 걸 먹는데 왜 오히려 안 좋아지지?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는 어머님 몸이 워낙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약일수록 처음에는 명현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명현 반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몸에 좋은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독소가 빠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아내더러 조금 더 참고 먹어봐.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껏 구해온 건데라고 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아내가 며느리를 조금씩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애가 올 때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 이런 말들을 가끔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아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와서 같이 먹고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해서 의사 말씀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아내 생일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오기도 했고 명절에는 다른 어떤 며느리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내가 아플 때마다 며느리 눈에서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었어요. 화장터에서 본 CCTV 영상에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주변을 살피고 아내 입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요.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아내의 의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 기록지들과 처방전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몸이 안 좋다고 했던 시기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약 2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아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들을 따져보니 모두 며느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해준 직후였어요.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구해온 한약을 먹은 다음 주에 응급실에 갔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면담 시간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유족이 왜 다시 와서 진료 기록을 보고 싶어 하는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기에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아내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내의 경우를 특이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좀 의아했습니다. 일반적인 노화나 만성질환의 진행 과정과는 달랐거든요.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증상은 계속 악화되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료 차트를 다시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몇 달간의 급격한 악화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에서는 그 정도로 상태가 나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이 말이 제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혹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어떤 물질이라든지요. 병원에서 나와서 아내가 마지막에 입원했던 병동으로 갔어요. 그때 담당했던 간병인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며느리분이 참 정성스러우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와서 환자분 돌보시고 약도 직접 챙겨 드시고.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게 며느리분이 혼자 계실 때 환자분께 뭔가를 드리시는 걸 몇 번 봤어요. 간병인인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요. 물어보니까 집에서 직접 만든 죽이나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드신 다음에는 항상 환자분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어요. 간병인분도 당시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간병인분이 해주신 다음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분이 시어머니가 오래 사실 것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분은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험이나 상속 관련 서류를 병실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자주 다니던 동네 병원에도 가봤어요. 혈압약이나 소화제 같은 일반적인 약들을 처방받던 곳이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 대신 와서 처방전을 받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도 며느리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약사 선생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며느리분이 가끔 일반 의약품을 사가시더라고요. 소화제나 해열제 같은 것들인데 환자분이 드시는 처방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자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게 그런 약들의 부작용이나 과다 복용 시 증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확신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며느리 친정의 경제 상황을 알아봤어요. 아들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상황은 몰랐거든요.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 남동생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금액이 상당했어요. 우리가 아내 사후에 받을 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다 합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런 계산을 이미 다 해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척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좋은 며느리라고만 했지만 몇몇 분들은 기억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건강에 대해서 의외로 비관적이었어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도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또 한 친척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며느리가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마치 시어머니 병간병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종합해보니 며느리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의 친구분이 해주신 이야기였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그분께 전화를 했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나한테 뭔가 이상한 약을 주는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먹으면 꼭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 그런데 며느리는 몸에 좋은 거라고 자꾸 먹으라고 해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 친구분이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라고 했더니 아내가 며느리가 그렇게 정성껏 해주는데 어떻게 안 먹는다고 하겠어라고 했다고 해요. 한국의 전형적인 시어머니 심리였죠. 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먹었던 거예요.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며느리가 경제적 목적으로 아내를 서서히 약화시켜왔고 마지막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화장터 CCTV에서 본 그 장면이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정황상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바뀐 상황에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장터 CCTV 영상을 다시 보러 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분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계속 신경 쓰이는 일이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영상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의 모양과 크기를 유심히 봤습니다. 작고 둥근 것 같았는데 종이에 뭔가를 싸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약물을 종이에 싸서 가져온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도 다시 분석해봤어요.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여러 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영상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며느리가 그 행동을 한 후의 표정이었어요. 슬픔이나 애도의 감정보다는 뭔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한 안도감이 보였어요. 그리고 관에서 나올 때의 모습도 이상했어요. 눈물을 훔치는 신용은 했지만 실제로 눈물이 많이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방을 수색해보기로 했어요. 결혼 후 가끔 우리 집에서 머물 때 쓰던 방이 있었거든요. 화장대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화장대 맨 아래 서랍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든 알약들이었어요. 처방전도 없고 라벨도 없는 정체불명의 약들이었어요.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의약품과는 달랐어요. 그 옆에는 작은 공책이 하나 있었는데 펼쳐보니 아내의 증상과 복용한 약물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 공책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월 1 2알 복용 후 설사 증상, 월 1 1알 복용 후 구토 및 어지러움, 월 1 3알 복용 후 의식 저하 이런 식으로 마치 실험 기록처럼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내를 대상으로 뭔가를 실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공책 뒤쪽에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보험금 수령 절차, 상속세 계산법, 부동산명의 변경 방법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의 절차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심지어 장례식 규모 마이너스 최소한으로 화장 vs 매장 마이너스 화장이 경제적 이런 메모까지 있었어요. 며느리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볼 수는 없었지만 혹시 우리 집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있을까 해서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며느리가 와서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검색 기록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독성 물질 종류 검출되지 않는 독, 자연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 중독 증상과 일반 질병 증상의 차이 같은 검색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검색한 날짜들을 보니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며느리가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특정 약물의 복용량과 부작용에 대한 검색도 많이 되어 있었어요. 과다 복용 시 증상과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 검출 기간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위험한 내용들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보험회사에도 연락해봤습니다. 아내가 가입했던 보험의 수익자 변경 이력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는 걸 증명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 명의 보험 3개의 수익자가 모두 며느리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변경 날짜는 아내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며느리가 혹시를 대비해서 정리해두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였죠. 그때 아내가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보험금 총액을 계산해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거기에 아내 명의 예금과 부동산까지 합치면 며느리 가족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거죠. 은행에도 가서 아내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사망 직후 며느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보험금 청구를 했고 각종 예금 해지 절차도 시작했어요. 마치 미리 다 준비해둔 것처럼 신속했어요. 더 놀라운 건 며느리 명의로 개설된 새 계좌들이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미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속받을 돈을 넣어둘 계좌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했다고 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나니 전체적인 그림이 완전히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범죄를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방법을 썼고 마지막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화장터에서 아내 입에 넣은 것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실제로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아내에게 투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황상 며느리가 범인이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짓을 할 가능성도 있었고요. 이제 며느리와 직접 대면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대면하기 전에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와보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제가 화장터 CCTV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무슨 CCTV요? 라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화장터에서 본 영상, 며느리가 아내 입에 뭔가를 넣는 장면,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조사한 모든 것들을요. 처음에 며느리는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아버님이 너무 슬픔에 잠겨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찾아낸 약물들과 공책을 보여주자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여주자 완전히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물었을 때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들킨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더 큰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 아프시니까 빨리 편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집안 사정도 너무 어려웠고 어머님도 계속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너무 오래 사셔서 답답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아지지도 않고 병원비만 계속 나가고 우리 아버지 빚도 갚아야 하고 동생 사업 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한 다음 말이었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이었잖아요.
제가 조금 빨리 해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으신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자신이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연 독소를 조금씩 섞어서 드렸어요. 한 번에 많이 드리면 의심받을까봐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드렸어요. 마지막에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썼지만 어머님이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는 며느리를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화장터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혹시 부검을 하게 되면 발견될 수도 있는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활성탄을 종이에 싸서 넣었어요. 독소를 흡착시키려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어요. 만약 화장터 CCTV가 없었다면 영원히 모를 뻔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경찰에 신고하시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이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아세요? 며느리의 협박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혼자시는데 누가 돌봐드릴 거예요? 저희가 아니면 아버님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다니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줬는데 예상대로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들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오해일 수 있어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면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끝까지 아내를 믿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이해는 되었어요. 8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살인자라는 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죠.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버님,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이 모두 망가져요. 손자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시는데 다시 들추어서 뭐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손자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직 어린아이들인데 엄마가 할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그리고 아들도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거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3주째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덮고 넘어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마음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 식사는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손자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일을 덮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제발 조언을 해주세요. 이 고민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